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죠. 아니, 정확히는 우리 영농법인의 대표이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5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매출 120억 원을 기록한 이 영농법인을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니까요. 노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대표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찻잔이 덜컥 흔들렸죠. 민석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떠난 바로 그 동업자였어요. 20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료였는데 3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자 투자금 5억을 들고 잠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민석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전 명품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헐렁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밖 스마트팜에서는 직원 30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농산물 운반 트럭 5대가 출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지. 제가 짧게 말했죠. 민석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 나 도와줘. 그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무슨 일인데? 침착하게 물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어. 그때 가져간 돈으로 시작한 거래업이 부도났고 빚이 8억이 넘어. 집도 날렸고 아내도 떠났어. 형, 제발 좀 도와줘. 그 순간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직원들 월급을 못 줄까봐 밤새 전전긍긍하던 그때 말이에요. 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형,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어. 차갑게 돌아섰던 그의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음날 회사 계좌에서 5억이 사라진 걸 확인했을 때의 충격도요. 서울 강서구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23년 전이었죠. 저는 건설 자재 도소 매업을 하는 작은 회사의 이사였고 민석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영업이사였어요.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연매출 15억 원 정도였고 저와 민석은 각자 연봉 7천만 원씩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았죠. 형, 우리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어? 민석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뭐가 문제야? 제가 물었죠. 아니, 문제는 없는데. 이대로 늙어가는 게 좀 그래서. 민석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석이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더 큰 사업, 더 많은 돈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었고 수원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사님, 거래처에서 전화 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후 3시였고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차량 경적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태준입니다. 아,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요? 알겠습니다.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아내와 마트에 가거나 가끔 등산을 다녔죠. 민석도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만나 소주 한잔하며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민석이 물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 작은 선술집이었고 막걸리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밖에서는 저녁 8시에 거리 소음이 들렸죠. 응, 조금 안 좋긴 해. 그래도 우리 단골 거래처들 있으니까 버틸만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면 받던 돈이 두 달로, 두 달이 석 달로 늘어났죠. 이사님, 대신 산업에서 대금 지급을 다음 달로 미뤄달랍니다. 격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요? 민석과 회의를 했습니다. 형, 이러다가는 우리도 자금 회전이 안 될 것 같아.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무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죠. 알아. 그래서 내가 은행에 대출 알아보고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지점장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김 이사님, 요즘 건설 자재 쪽이 워낙 위험해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으시면 모를까?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은행 앞 대로변에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회사가 조금 어려운데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말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믿어요. 3억을 회사에 투입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고 밀린 거래처 대금도 일부 정리했어요. 민석도 자기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려왔죠. 형,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면 그게 운명이야.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주요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부도를 냈어요. 받을 돈만 8억이 넘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이거 심각해. 우리 회사 자금이 완전히 막혔어. 오후 2시였고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그럼 어떻게? 그가 다급하게 물었죠. 일단 은행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사님, 이미 담보대출도 받으셨고 대출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 안은 냉방이 세게 틀어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운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궜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날 밤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우리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형. 내일 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고 아직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형,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민석이 말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직원들 월급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돈이 없어. 국밥을 시켰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나 무서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 겪는 일이라. 제가 대답했죠. 식당 안에서는 아침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혹시 지인 중에 급전 빌려줄 사람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사정이 안 좋아. 나도 어제 몇 명한테 연락해봤는데. 그래, 알겠어. 나도 더 알아볼게. 저희는 국밥값을 내고 밖으로 나왔죠.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아, 집에 일이 좀. 내일 얘기할게.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죠. 뭔가 이상했지만 저도 머리가 복잡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민석은 출근이 늦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물었죠. 민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형. 그냥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의 눈빛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이었죠. 이사님, 내일이 25일인데 월급 계좌이체 하셔야죠.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 잔액은 2천만 원이 채 안 되었고 직원 15명의 월급은 총 4,500만 원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우리 진짜 큰일 났어. 내일 월급 줄 돈이 없어.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알아. 나도 밤새 고민했어.
민석이 답했어요. 우리 회사 정리하는 게 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사실은 나 투자자 한 명 만났어. 투자자? 제가 놀라 물었죠. 응. 우리 회사 상황을 설명했더니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대?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5억 정도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민석이 말을 흐렸죠. 근데 뭔데? 그 사람이 경영권을 요구해. 우리가 지분을 넘겨야 한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키워온 회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일단 그 사람을 만나보자. 내일 시간 되냐? 제가 물었습니다. 응, 가능해. 내가 약속 잡을게. 민석이 답했어요. 다음날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고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철수 대표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죠. 명함에서 은은한 고급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민석 이사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5억 투자는 가능한데요.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말했어요. 카페 안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영권 51%를 저희한테 넘기시고 두 분은 각각 이사직을 유지하시되 월급은 현재의 60%로 조정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직원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죠.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다른 투자건이 있어서요. 박 대표가 답했어요. 카페를 나와 민석과 걸었습니다. 형,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 물었어요. 강남대로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모르겠어. 우리 회사를 넘긴다는 게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형,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할 것 같아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아내가 물었죠. 지금으로서는. 네? 직원들한테 월급이라도 줘야죠.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받아들이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알았어, 형. 내가 박 대표한테 연락할게.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4월 뒤였어요. 그 사이 민석은 계속 박 대표와 연락하며 계약 조건을 조율했죠. 형, 박 대표가 계약금으로 1억을 먼저 주겠대. 그럼 직원들 월급이랑 급한 대금은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계약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내일 10시에 박 대표 사무실로 오면 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그런데 넌 괜찮아? 제가 물었죠. 뭐가? 회사를 넘긴다는 게? 너도 힘들잖아. 형도 힘든데 나야 뭐. 어쩔 수 없지. 민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죠. 역에서 나와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5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죠.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여기 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베스트 인베스트먼트요? 그런 회사 여기 없는데요. 이 호실은 한 달 전부터 비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답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급하게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빨리 좀 가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격리 직원이 소리쳤어요. 왜 그래요? 회사 통장이 잔액이 0원입니다. 어제까지 2천만 원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 이사님이 어제 저녁에 인터넷 뱅킹으로 전액 인출하셨습니다. 격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석이 저를 속인 거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인감도 계약서도 중요 서류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민석이 가져간 거였죠. 민석 이사님한테 연락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화가 꺼져 있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샜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게 보였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죠. 민석이 회사 돈 2천만 원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에 넣은 3억도 민석이 투자했다던 2억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되죠? 형사가 물었어요. 제가 투자한 돈 3억 원하고 회사 운영 자금 2천만 원입니다. 민석 씨 연락처 아세요? 전화는 꺼져 있고 제가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수배를 넣겠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민석이 제 명의로 사채를 2억 원이나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태준 씨 맞죠? 돈 갚으세요. 사채업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빌렸습니까? 여기 차용증 있잖아요. 당신 도장 찍혀 있고 차용증을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분명했어요. 민석이 회사 인감을 몰래 사용한 거였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사채업자가 협박했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직원들이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기다려줄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안에 15명 중 12명이 그만뒀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에 연락했어요. 저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우리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연락 왔던데? 여보, 미안해요. 회사가 다 망했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죠.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의 배신, 사라진 돈, 사채빚까지 모두요. 아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집은요? 이 집도 아마 넘겨야 할 거예요. 제가 담보로 빌린 3억을 못 갚으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씨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되셨는데요. 담보 아파트를 경매 처리해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 경매 공고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거실로 불렀어요. 너희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요? 왜요? 딸이 물었죠. 아빠 회사가 어려워져서 집을 팔아야 해. 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태준아, 미안해. 나도 요즘 사정이. 형님, 제가 지금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태준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여유가 없어. 전화를 끊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김태준, 나와. 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깼죠. 아빠, 무서워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처리할게. 저는 밖으로 나가 사채업자들과 마주했어요. 돈 언제 갚을 거야?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꼭 일주일?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어. 내일까지 1억이라도 안 가져오면 너 꼴로 간다.
사채업자가 협박했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켜졌어요. 이웃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기만 했죠. 동네 공원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준이냐? 나 고향 친구 송호야. 송호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소식 들었어. 회사 망했다며? 누가 알려줬는지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응, 그렇게 됐어.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 짓고 있거든. 여기 와서 좀 쉬다가 머리도 식힐 겸. 농사? 너 회사 다니지 않았어? 3년 전에 귀농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자리 잡았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며칠 다녀올게.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요.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해남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봤죠. 서울을 벗어나자 조금씩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죠. 4시간을 달려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송호가 트럭을 몰고 나와 있었어요. 태준아, 오랜만이다. 송호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송호야, 고맙다. 제가 말했어요. 뭘 고마워. 친구 좀 도와야지. 트럭을 타고 송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30분 정도 시골길을 달렸어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비닐하우스가 보였죠. 여기가 우리 농장이야. 송호가 가리켰습니다. 5,000평 정도 되는 땅에 토마토 비닐하우스 10동이 서 있었어요. 와, 여기 다 내 거야?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처음엔 1,000평으로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조금씩 넓혔어. 송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죠.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흙 냄새와 토마토 향이 섞여 코를 자극했어요. 여기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성수기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비수기에는 300만 원 정도 되고 800만 원? 꼭 혼자서? 아니, 아내랑 둘이서. 바쁠 때는 일손 좀 쓰고. 송호가 답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송호 아내가 차린 밥상이 푸짐했어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로 만든 반찬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송호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 맛이 구수했습니다. 태준아, 너 여기서 새 출발 생각 없어? 송호가 물었습니다. 농사를 말하는 거야? 응.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많아. 정부 지원도 있고. 나는 농사 경험이 없는데. 나도 없었어. 처음엔 다 배우는 거지. 송호가 격려했어요. 그날 밤 송원의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총총히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어요.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송호가 이미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어? 같이 일 좀 해볼래? 응, 해볼게. 저도 하우스로 들어갔죠. 송호가 토마토 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꼭지를 잡고 살짝 틀면서 따면 돼.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토마토를 너무 세게 잡아서 으깨기도 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송호가 말했죠. 1시간쯤 지나니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빨간 토마토를 바구니에 담으면서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이제 쉬자. 점심 먹어야지. 송호가 말했습니다. 하우스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송호 아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때? 농사 재밌어? 송호가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치? 나도 처음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자유롭고. 송호가 만족스러운 표호로 말했죠. 일주일을 해남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우스에서 일했어요.
토마토도 따고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졌죠.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성호야, 나 진지하게 귀농 생각해 볼게. 어느 날 저녁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성호가 기뻐했어요. 근데 돈이 문제야. 나 지금 빚만 5억이 넘거든. 정부 귀농 지원금이 있어. 최대 3억까지 나와. 이자도 엄청 낮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3억? 어떻게 신청해?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가면 상담해줘. 내일 같이 가볼까? 그래, 가자. 제가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만 50세 이상은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최대 3억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제가 서울에 빚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신용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그리고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이게 뭔가요?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 어떻게 판매할 건지, 수익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귀농 생각하고 있어. 귀농요? 갑자기요? 응. 여기 와서 송어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부 지원금도 있고. 그래요. 지금보다 나을 것 같으면 해봐요. 한 달을 더 해남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영농 교육도 받고 다른 귀농인들도 만났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서울에서 사업하다 망해서 내려왔어요. 50대 초반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힘들지만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요. 영농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스마트팜 토마토 재배로 정했어요. 성호가 많이 도와줬죠. 초기 투자금 2억, 연간 예상 수익 8천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해. 성호가 계획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해. 나도 했잖아. 지원금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3%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일주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아이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휴학계를 내고 딸은 해남 고등학교로 전학했어요. 아빠, 여기서 잘할 수 있겠죠?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열심히 할게. 제가 다짐했어요. 가족이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송호역당 3,000평을 임대했습니다. 월세 60만 원이었어요. 그곳에 스마트팜 하우스 5동을 지었죠. 지원금 2억 5천 원 중 2억을 시설비로 썼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어요. 하우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철골이 세워지고 비닐이 씌워지고 내부 시설이 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첫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3월이었어요. 성호가 옆에서 지도해줬죠. 이렇게 심고 물을 충분히 줘야 해. 손으로 흙을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 냄새가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우스로 가서 온도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체크했어요. 아내도 함께 일했습니다. 여보, 이 토마토 좀 이상한데요? 어디? 아, 이건 병든 거야. 바로 제거해야 해. 부부가 함께 일하니 외롭지 않았어요. 석 달 뒤 첫 수확을 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여보, 됐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소리쳤죠.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농협에 출하했습니다. 첫 매출이 350만 원이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다음 달엔 더 많이 나올 거야. 성호가 격려했습니다. 성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야지. 그의 연말 총수입을 계산했습니다. 6천만 원이었어요.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3천만 원 정도였죠.
서울에서 월급 받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3년 안에 빚 절반은 갚겠는데? 아내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2년 차에는 하우스를 3동 더 늘렸습니다. 지원금으로 빌린 돈을 조금 더 사용했어요. 이제 총 8동이 됐죠. 규모가 커지니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해 순수익이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돼요. 아내가 응원해 줬습니다. 주변 기농인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우리 협동조합 만드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했죠. 협동조합이요? 네. 같이 출하하면 가격 협상력도 생기고 공동 구매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다들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알아보고 정관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석 달이 걸렸죠. 드디어 해남 기농인 스마트팜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제가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됐어요.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조합원이 30명으로 늘었고 공동 선별장도 만들었어요. 대형마트와 직거래 계약도 체결했죠. 조합장님, 이번 달 매출이 2억을 넘었습니다. 총무가 보고했습니다. 잘 됐네요. 조합원들한테 제때 분배해 주세요. 3년차가 되자 협동조합을 영농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해남행복 영농법인 주식회사로 법인 등록을 마쳤어요. 자본금 5억 원이었죠.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쳤습니다. 제가 대표이사가 됐어요. 영농법인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팜 하우스를 대규모로 확충했어요. 5만 평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하우스 50동을 지었죠. 직원도 30명을 고용했습니다. 연매출이 100억을 넘었었어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영농법인 물량 전량을 가져가겠습니다. 유통업체 바이어가 말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시세보다 10%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 주세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농 성공 사례 3년 만에 연매출 100억 영농법인 일거 신문 기사가 났어요. 방송에도 출연했죠.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상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었어요. 시상식장에 가족들이 함께 갔죠. 아빠 축하해요. 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야. 아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3년 만에 민석을 만났습니다. 이사회실에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형, 나 도와줘.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형,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용서해줘.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길 바라시나요?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형, 여기서 일 좀 시켜줘. 뭐든지 할게. 청소든 뭐든. 민석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이요. 민석 씨, 저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형이 아니라 민석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형, 들으세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돈 5억 때문에 저희 가족은 집을 잃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저는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녔죠.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누구 도움도 없이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하우스들, 저 직원들, 이 모든 게 제가 3년 동안 땀 흘려 일군 겁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꿈을 다시 만든 거예요. 형. 아니 대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민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일어섰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죠.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님 나가시게 안내해드려요. 네, 대표님.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먹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가에 서서 민석이 주차장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그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3년 전 그가 저를 버렸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겁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괜찮습니다. 일 계속합시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남 읍내에 마련한 30평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여보, 일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민석이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이유 없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그럼요. 아주 잘 살고 있죠.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빠가 해남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래요. 그래? 선생님이 좀 과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친구들도 다 아빠 아는데요. 딸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저 다음 학기부터 농업경영학과 복학하려고요. 아빠 일 배워서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아들 고맙다. 가족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년 전 서울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거예요.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렸죠.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큰 나무가 됐습니다. 5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나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에요. 그 별들 아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더 큰 영농법인을 만드는 꿈이요. 해남을 넘어 전국의 귀농인들과 함께하는 꿈이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3년 전 괴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우스로 향했죠. 아침 안개 속에서 하우스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토마토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토마토를 하나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 출하량 확인하려고. 어제 예약 주문이 2톤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 바쁘겠네. 괜찮아요. 다들 열심히 할 거예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를 따고 선별하고 포장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서 함께 일했죠. 대표님, 커피 한잔 하세요. 직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오후에 대형마트 바이어가 방문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물량 좀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기존 물량에서 30% 더요. 가능합니다. 저희 생산량이 충분하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12억이 될 예정이었어요. 작년 같은 달보다 40% 증가한 수치였죠. 저희 영농법인 잘 커가고 있죠?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녁 무렵 송호가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오늘 저녁 한잔 할까? 그래, 좋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소주를 주문했죠. 송호야, 너한테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넌 원래 잘할 놈이었어. 민석이 왔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그 배신한 놈? 응. 도와달라고 하더라. 도와줬어? 아니, 거절했어. 잘했어. 그런 놈 도와주면 안 돼. 성호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딸이 반겼어요. 응, 아빠 왔다. 딸을 안아주었죠.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영농법인 견학 오고 싶대요. 정말? 그럼 다음 주에 오라고 해. 와, 좋아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 씻고 오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요. 고마워요, 여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었어요. 힘들지만 행복했죠.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성공이었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진로 발표 있는데 아빠 얘기해도 돼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네. 아빠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얘기해줘. 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민석을 만났다. 3년 전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순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갈 뿐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토마토는 자랄 것이고 저는 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민석은 어디선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겠죠.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제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는 그렇지 못했을 뿐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배신당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요. 그 사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서울에 실패한 사업가에서 해남에 성공한 영농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연매출 120억, 직원 30명, 스마트팜 50동. 숫자로 보면 성공이겠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었어요.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른다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민석을 만난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곧 사라지죠.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다만 교훈을 남겼을 뿐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같은 친구도 있으니까요. 저를 도와준 직원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좋아요. 빚은 아직 절반 남았지만 갚아나가고 있고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가족은 건강합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하우스로 가서 토마토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낼 겁니다. 언젠가는 민석도 자신의 길을 찾겠죠. 그게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인생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고 있어요. 해남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빛 아래 스마트팜 하우스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의 빛이었죠.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 확신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행복한 밤이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밤이었습니다.